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는데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뵈니까 또 새롭긴 하네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도 봤고. 어제도 봤고,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는데 또 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로만 1시간을 꾸며보자.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들으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자면, 왜 이제 정희석 이사님을 모셨냐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인가요? 어떤 네.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테슬라를 더 이상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의 한계를 뭐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게 왜 IT를 하시는 분이 테슬라를 커버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럼 저희 중간중간에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슬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IT 산업에서 꽤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는 IT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를 그냥 뭐 단순히 뭐 전기차 메이커로 보기보다는 IT 기업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래서 테슬라가 왜 글로벌 IT 산업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너무 부분들을, 궁금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테슬라가 IT 기업이라고? 이런 얘기 이제 먼저 할 거고,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IT 기업 중에서도 헤게모니가 그렇게 높다고? 이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너무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꽤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이도를 너무 낮추지 말고 좀 높이자고요. 높이더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관심 있으시면 공부하시고 또 와서 또 들으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글로벌 IT 산업의 구조도라고 보시면 구조도. 네. 사실 실제 IT 산업은 굉장히 뭐 다양한 IT 제품이 하드웨어가 있고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있지만 IT 산업을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팩터가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요소, 3요소. 3요소. 뭐가 존재하냐면은 디바이스가 존재합니다. 디바이스. 그리고 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디바이스가 그냥 하드웨어로서만 존재하면은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시켜주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들 요즘 용어로 얘기하는 AI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IT 산업의 핵심 3요소다라고 하면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이코르 AI.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IT 기기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IT 기술이 다 이 3요소로만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가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디바이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끼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통신사들, 뭐 카톡을 한다든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iOS 이런 플랫폼,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디바이스인 거고 통신이 있고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디바이스인 거고,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려고 하면은 자동차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들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소통이 필요한 거고, 그게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게끔 해주는 그 솔루션, 소프트웨어. AI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만 예를 들었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뭐 드론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IT 산업 기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4차 산업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기술들이 사실 다 이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무방됩니다.
이게 4차 산업으로까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I. 이건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근데 이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중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IT 기업들이 이 세 가지 3요소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이 세 개를 다. 그러니까 이 3요소를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만드는 기업이 있고, 네트워크는 국내 통신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다 이 3요소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정리를 한번 딱 해드렸고요. 글로벌 IT 산업의 구조도에 대해서 일단 3요소 해주셨고. 그러면은 팀장님께서는 이 3요소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술 3개 중에서? 네, 디바이스, 네트워크, AI.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무형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이자 AI.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IT 산업이 좀 오래된 역사 가지고 쭉 왔었는데 사실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는 예전에도 다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기술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20년 전에도 있어 왔고, 10년 전에도 있어 왔고, 다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그 전화기도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디바이스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요 안에 AI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는 상태로 그냥 서로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끼리 단순히 연결돼 있는 연결만 되는 거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효용을 주지가 못합니다. 그래요? 네.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홈 얘기하고 AI 스피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AI 스피커라고 하는 컨셉이 돌이켜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도 나왔었습니다. 유비쿼터스 홈이라고 하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게 2003년도, 4년도, 5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홈의 컨셉으로 국내로 치면은 SKT나 KT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기술을 프로모션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됐나요? 아니요. 전혀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기준의 유비쿼터스 홈이라는 거는 단순히 가전제품들끼리 서로 통신으로 연결돼 있었을 뿐이에요. 그거를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줄 만큼 기능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걔네들이 멍청해서 그런 거다.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쉽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특정 회사를 이렇게 특정 기술이나 특정 회사의 제품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국내 통신사들이 AI 스피커를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내놨잖아요.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저는 네이버 거. 잘 쓰시고 계신가요? 딸이 써요. 딱 어떤? 동화 틀어줘. 이런 정도. 그 정도잖아요. 네네, 그 정도. 그게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통신사들이 광고는 완전히 AI 기술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스피커와 사람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엄청나게 하고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걸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AI 스피커라고 하는 그 기술에 실제로 AI가 빠져 있는 거예요. AI 스피커지만? 네, AI 스피커지만 안 꼽는 찐빵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3요소 중에 AI 없이 그냥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만 로 구성된 이 기술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게 이제 3요소 중에서 AI가 왜 중요한지. 왜냐 AI가 없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 찐빵 아니야? 안 꼽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AI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AI 얘기가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 테슬라가 나오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 테슬라가 나와요, 갑자기. 좀 참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이제 경쟁 구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AI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드는 IT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으면 가치가 없어. 뭐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고 많죠. 자율주행 산업에서도 자동차 만드는 기업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산업도 잘 보면 국가별로 다 있겠죠. 국가별로 다 있고요. 국가 내에서도 다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뭐 기술 경쟁력을 뭐 주도한다든지 그런 주도권이 특별히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기업들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떠올린 테슬라는 오늘 얘기해 주실 것 같고, 뭐 구글, 뭐 애플, 뭐 요 정도가 떠오르는데. 손으로 한번 꼽아보면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역 옮기면은 알리바바, 텐센트 정도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글로벌 관점에서 의미 있는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네이버는 안 되나요? 네이버는 어찌 보면 약간 아직은 좀 지역 사업자이고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제 글로벌 사업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열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사실 몇 개 없네 진짜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네트워크도 뭐 우리나라만 따져서 뭐 통신사가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국가별로 다 있는 정도 수준은 되니까 굉장히 많은데. AI는 진짜 몇 개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AI 기술 그리고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산업에서 얼마만큼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IT 산업에 투자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빅테크는 항상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좀 들고 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테슬라 얘기하러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그 기업은 머스트 해브를 해야 된다. 그 기업의 주주가 꼭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에 헤게모니가 있고 앞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면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제가 테슬라 얘기하고 자꾸 뭐 좀 서두가 긴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럼 과연 AI 기술이 도대체 뭐야? 그게 중요하죠.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그럼 AI 기술이 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뭔데?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AI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기술은 이것도 3요소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이 3요소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을 때 완성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 이 3요소입니다. AI 3요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이 죄송해요. 수학 문제 풀 때를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사람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이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대입할 방정식. 방정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숫자와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의 머리. 3가지가 필요하잖아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똑같이 AI도 숫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이라 수식이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도 이 사람이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한 3요소와 똑같은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이 3요소가 동시에 갖춰져야지만이 완성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 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3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의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존은 데이터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산업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싹쓸이는 좀 오버인가요?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죠. 기업이죠. 생태계 자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컴퓨팅.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설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사실 그 AI를 구현할 때 필요한 그 식인데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알고리즘을 그 뭐 AI를 연구하는 엄청난 그 연구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엔지니어라든지 그 R&D 인력이 이 알고리즘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M&A를 해서 이 알고리즘의 능력을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 등의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다른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IT 기업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면 항상 나오는 기업이 삼성전자긴 한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3요소 중에 어떤 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 데이터는 없을 것 같고 거의. 네, 거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AI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데이터가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데이터 영역에서 약간 좀 열의에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자체적인 지금 뭐 안드로이드와 iOS 같은 자체적인 스마트폰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잖아요. 사실 그게 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실패로 끝났죠. 일단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AI 기술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분명히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하나 이 관점에서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AI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만드는 거 하고 있는 거죠. 만드는 거. AI 기술을 만드는 하나의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영역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다 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경쟁력이 센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은 어디가 약간 좀 부족할까요? 애플은 알고리즘? 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컴퓨팅입니다. 컴퓨팅? 뭐냐면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빠방하게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슈퍼 컴퓨팅 능력을 전 세계 곳곳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은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애플은 알고리즘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직 그런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컴퓨팅 능력이 그러니까 디바이스 단에서는 정말 우수한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AI 기술 전반에서 놓고 봤을 때 컴퓨팅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쫓아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특정 기업이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면 너도 나도 다 AI 기업이라고 하고 다 AI 투자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AI 기술을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척도는 그 기업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뭐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고 약간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극소수 빅테크 기업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 김영우 이사님 표현 따르면 전쟁을 하더라도 AI가 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보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기술을 빨리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아마도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진짜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서로 말로 싸우지만 나중에 이제 진짜 싸웠을 때는 어떻게 때리면 이제 지구가 폭파할 수도 있는데 때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싸워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AI가 싸울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더 드리면은 미중 패권 싸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이 3요소로 설명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IT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반도체를 가지고 그렇죠.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장비 같은 거 못 사게끔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저기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반도체를 탁 친 거죠. 잘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들은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을 다 확보했습니다. 근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 세계에서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모아놓은 앞으로도 중국이고. 엄청 많을 거야. 네. 그리고 알고리즘도 중국의 AI 교수들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도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능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이 딱 부족한 게 뭐냐면요, 컴퓨팅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게 딱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건데, 그렇구나. 중국이 뭐 몇 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인터넷 데이터, 반도체 굴기, 클라우드 이걸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컴퓨팅까지 확보해 버리는 순간 이게 미국과 대등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저 IT 기술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어떻게 해서든 유일한 방법이 저 컴퓨팅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계속적으로 속도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개선 속도를.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저 컴퓨팅 능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고. 이것도 AI로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미중 패권 싸움도 사실은 이 AI의 3요소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대단한 통찰력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 딴에 그냥 생각해서 정리를 한 건데, 어쨌든 이 3요소 그 기준, 이 판단 방법은 그래도 꽤 유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IT 산업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들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자, 이제 들어갈까요? 드디어? 테슬라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산업의 그러니까 글로벌 IT 산업의 구조도를 설명해 주시면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I가 중요한데 AI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AI를 봤더니 알고리즘, 데이터, 컴퓨팅이 중요하고 뭐 이 세 개를 다 하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보다 많지 않은 회사에 테슬라가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그 얘기인즉슨 테슬라 역시도 저 AI의 3요소인 알고리즘, 컴퓨팅,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요? 지금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못 참지. 테슬라가 이걸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먼저 알고리즘 쪽으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테슬라가 전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팀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그 FSD 9.0 발표된 거 보고 그 영상 많이 봤는데 좀 놀랐어요. 아니 뭐 라이다 그 아니고 레이다도 빼버리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가겠다는 거잖아. 그냥 사람처럼. 근데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동안 막 이렇게 그 다른 방식으로 해왔던 그런 많은 수많은 기업도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무서워요. 이게 너무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마저도 지금도 더 빨리 달려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좀 두려운 생각마저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자율주행 그 기술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있는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거의 1차적인 요소가 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요. 그리고 이 우수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현실적인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현실적인 솔루션 속에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인데 웨이모는 너무 완벽하게 진짜 모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데이터도 안 모이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는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부딪혀보고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머리가 똑똑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주행을 그냥 사람이 하듯이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네. 아예 그냥 사람이 운전 어떻게 하냐, 눈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운전을 하듯이 테슬라 역시도 뭐 라이다니 레이다니 뭐 하이 데피니션 매핑이니 이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아. 그리고 사람 어차피 그거 안 쓰잖아. 네,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 비전 보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의 눈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고 그 눈만 가지고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짜면은 충분히 거의 어느 정도의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전략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굉장히 현실적인 IT 산업 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기업이고 CEO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슬라는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느낌.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맨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꿈과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들이 컨셉으로 잡고 있는 기술을 찬찬히 뜯어보시면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이 더 빨리 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도 뭐 FSD 9.0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조회해 보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정말 현실적이고 와 이게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8개 이렇게 막 8개의 뭐 시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림에서. 8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의 그냥 큰 틀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요. 또 갑자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뉴럴 네트워크 나왔네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율주행을 돌리는 근간 그 AI 기술은 딥러닝 기술은 CNN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은 어떤 딥러닝 기술이냐면요, 그냥 이미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딥러닝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앞에 영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딥러닝 기술이다라고.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저게 제일 핵심이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미지 인식을 하고 이미지를 이제 AI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 CNN 기술 중에서요, 저 위에 있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연산, 저 CNN 기술에 필요한 연산이 왼쪽에 있는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컨볼루션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컨볼루션이 그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 CNN을 구현하는 4가지 연산 중에서 사실 컨볼루션이 그 이미지를 파악하는 핵심 연산입니다. 핵심 연산이고, 나머지 연산들은 뭐 결과값을 도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압축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수적인 연산인데, 테슬라는 그냥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그냥 몰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딥러닝 기술을 또 가지고 왔고, 그 기술 내에서도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하나에만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몰빵을 한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셔도. 그러니까 저 그림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얼룩말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사진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사진을 컴퓨터가 뭔가 다른 문제로 좀 더 풀기 쉬운, 그러니까 얼룩말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풀기 쉬운 문제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컨볼루션이 저 얼룩말을 바꾸는 사진을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꾸는. 그리고 나서 저기 중간에 있는 플래튼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저 그 이상하게 생긴 뉴럴 네트워크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은 데이터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연산만 돌리면 얼룩말 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그 네모칸이 몇 개 있는 게 컨볼루션인 거네요. 저기 뭐 컨볼루션이랑 뭐 그
컨볼루션, RELU 뭐 예, 등등 뭐 이런 연산들이 반복돼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 반복된 연산 속에서도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컨볼루션에 몰빵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기가 딱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의 이것도 되게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 AI 소프트웨어는 이 CNN 연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8개의 카메라에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 뭐 하이드라넷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게 그 8개의 카메라를 이제 도식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8개의 카메라에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8개의 카메라에서 저런 이미지들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라벨링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계속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오른쪽 위에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아놓은 시계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CNN 기술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도출값을 이제 그 AI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 인식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장 최적의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과정을 겪는 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CNN. 제가 CNN. 그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잠도 많이 못 자고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가 얼룩말이라는 결론이 이루는 데까지 다양한 많은 계산들을 해야 되지만 그걸 가장 쉬운 문제로 만드는 그 과정에 몰빵을 한다라는 거죠. 제일 쉬운 문제로 만들어 놓으면 풀기는 쉬우니까 뭐 이런 개념. 그리고 그 근간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구글이나 뭐 나머지 완성차 메이커들이 생각하는 라이다라든지 뭐 하이 데피니션 맵, 3D 매핑 이런 거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 속에서 이런 구조를 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딥러닝을 이런 아주 고도화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테슬라에 있는 거군요. 훈련을 해서 지금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들이 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FSD, 뭐 베타 9.0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베타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돈 내면서 해주잖아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는 굉장히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 괜찮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가장 앞서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까지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다음에는 테슬라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컴퓨팅을 구현을 해서 굴리느냐, 계산을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좋은 게 아니고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또 이 구조가 또 나오네요. 테슬라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좋은 게 아니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컴퓨팅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꼭 보셔야 됩니다. 계산도 잘한다. 자율주행을 위한 계산도 제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산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는 자율주행에 가장 최적화된 반도체를 스스로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이다. 반도체를 스스로 만든다. 반도체 설계를 스스로 짜요. 그래요. FSD에 들어가는 그 NPU라고 하는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을 테슬라가 스스로 설계를 짭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의외로 굉장히 훌륭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이제 붙일 수 있는데 전기차 메이커이기도 하고 저는 뭐 못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네.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 기업인데 그 태양광 기업, 뭐 친환경 기업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약간
압도적인 좀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그 정도입니까? 네,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테슬라가 이렇게 자율주행 구현에 있어서 뛰어난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짰잖아요. 그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또 최적의 하드웨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를 또 스스로 만든다. 네, 그 소프트웨어를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는 거죠. 이게 또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세돌 구단과 이제 바둑을 뒀던 그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알파고 못 이기잖아요. 그쵸. 근데 구글이 알파고라는 AI를 만들 때 그 알파고 전용의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TPU라고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알파고를 위해서 바둑만 두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알파고의 능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테슬라도 똑같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용도로만 ASIC 반도체, 전용 반도체를 만든 거고요. 그 ASIC 반도체는 또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 소프트웨어 설계에 최적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저 어려운 저 네 가지 CNN 연산을 또 들고 왔는데 이 테슬라의 반도체는 이 그러니까 CNN 연산에 테슬라 가지고 있는 이 연산과 구조가 딱 맞습니다. 그래요. 네, 딱 저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비율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거에 딱 맞는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저 비율대로 연산을 했을 때 가장 성능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반도체 설계를 테슬라가 직접 싼 것. 아니 도대체 저런 걸 언제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지? 참 대단하네. 준비를 사실 의외로 되게 오래 했었어요. 오래 전부터 했었고요. 그 테슬라의 그 반도체를 포함한 그 자율주행 하드웨어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 거고요. 예,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저 밑에 오른쪽 그 왼쪽 아래 MPU라고 두 개의 칩이 있잖아요. 저게 핵심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구조가 생겼고 저 MPU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저 MACS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컨볼루션 연산을 돌리는 그 반도체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액티베이션스라고 하는 게 저 밑에 세 번째에 있는 렐루라고 하는 저 연산 그리고 저 풀링은 또 풀링이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저 반도체 설계 자체가 테슬라가 짠 저 AI 그 딥러닝 연산을 그대로 돌릴 수 있게끔 딱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 자기가 다 했다는 거고 이거를 이걸 어떻게 다 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고 좀 약간 무섭네요. 이거를 얘네들 다 했다는 게 설계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설계까지 직접 다 한 거고 이게 왜 무섭냐면은 경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른 애는 못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다른 지금 뭐 국내도 뭐 현기차도 그렇고 뭐 GM, 포드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자율주행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 소프트웨어는 직접 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직접 짤 수 있어요. 뭐 각자 테슬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테슬라는 뭐 컨볼루션에 몰빵을 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다 직접 AI 알고리즘을 구축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한다는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완성차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쟁 측면에서 경쟁 환경에서 봤을 때 뭐 전 세계 다른 AI를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이 누구랑 일을 하고 있냐면은 엔비디아랑 지금 손을 잡고 자율주행을 구현한다고 하고 있고 뭐 인텔의 모비라이라든지 뭐 다양한 범용 반도체 기업들과 지금 손을 잡고 지금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범용 반도체 기업들은 자기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엔비디아는 자기들의 자율주행 반도체를 GM한테도 팔고 싶고 포드한테도 팔고 싶고 현대한테도 팔고 싶고 여러 개 다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범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각 완성차 업체들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게 다 다를 자율주행의 알고리즘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다른데 잘 안 맞겠네. 이게 아구가 테슬라만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았을 때 구현되는 자율주행 성능과 이게 뭔가 아구가 약간 안 맞았을 때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거 그냥 써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사업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엔비디아도 굉장히 훌륭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필드에서 돌아갔을 때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제 반도체로서 솔루션으로서 제공이 됐을 때 실제 그 아구가 안 맞는 부분이 어딘가 모르는 비효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서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속도적인 사업 속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리스크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그냥 쫙 모든 게 최적화돼 버린 거죠. 반도체 단까지도. 그래서 이런 반도체 설계를 직접 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자율주행에 한해서만 반도체 설계를 직접 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외로 자율주행 이외에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ESS라든지 요즘에 ESS도 저기 들어가 AI에 들어가는 걸 만든다고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른 산업 영역에 있어서도 반도체 설계를 짤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게 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뇌를 만드는 건데 뇌를 그냥 설계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뇌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율주행만 할 수 있는 머리만 가진 사람으로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거 없는 그런 뇌를 맞습니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걸 또 설계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들어다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랑 아예 운전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뇌랑은 맞습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다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도 역시 테슬라가 뛰어나긴 하지만 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거기다 한 번 더 나가서 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사실 자율주행 이외에 다른 사업도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더 확장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좀 무서운 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자율주행 이거 완성시키는데 굉장히 바쁘지만 엄청난 포텐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부분.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제 테슬라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야 이제 전기차 다른 데도 다 만들어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경쟁이 뭐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얘기 정도인데 사실 오늘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야 자율주행이 어디서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래서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 약간 흐름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은 테슬라에 그러니까 좀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조금 있겠네요. 더 테슬라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한마디로 이런 구조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도체적으로 다 녹아들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구현시키는 플로우인데 이게 다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다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자율주행만 해, 운전만 하는 머리로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AI의 3요소 중에서 뭐 알고리즘과 컴퓨팅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두 개는 확실히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데이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테슬라는 전 세계에 지금 뿌려놓은 테슬라 자동차에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테슬라가 지금 출하한 전기차 대수고 그 2021년 1분기까지 데이터인데 2분기에도 20만 대 이상 출하를 했기 때문에 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전기차들이 데이터를 다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대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 긁어 모으고 있고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좀 글씨가 작으셔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자료 공유되나요?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면은 그냥 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올해 나온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연구지 같은 거 하나 제가 찾아서 가져온 건데 포인터가 좀 작네요.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가 있고 구글의 웨이모가 있고 우버, 구글, 델파이 등등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뭐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인터넷 기업들이 쭉 나왔죠. 이들이 얼마만큼 데이터를 모았는지를 거리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영어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그냥 첫 번째 딱 그 단어 몇 개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빌리언이. 1 빌리언 마일스. 네. 밑에 그 다음 2위라고 보시면. 빌리언이면 뭐야? 10억? 예, 10억이죠. 네. 네, 10억. 테슬라는 10억입니다. 10억 빌리언. 10억 마일. 네, 10억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고요. 웨이모는 4 밀리언. 이것도 작진 않아요. 400만이에요. 400만. 네. 잠깐만, 몇 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버는 200만. 어마어마하네. 네, 그래서 보면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웨이모나 뭐 우버 이런 데도 작지는 않지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그냥 실제 리얼 환경에서 데이터를 모은 거고, 뭐 웨이모나 뭐 우버 역시도 뭐 일부 리얼 환경에서도 많이 하긴 했지만 테스트 환경에서 이거를 축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의 퀄리티도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AI를 얘기할 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하는 거는 데이터로 뭐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거잖아요. AI도 계속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 근데 이거는 딱 보면 너 해봤냐? 해봤어? 난 다 해봤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0억 대 400만이면 와, 10억,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렇게 그 뭐 용량이라 해야 되나요? 그 양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포인터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옆에 라벨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카메라들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뭐 8대의 카메라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막 이렇게 찍어서 그 학습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너는 트럭이다. 그렇지. 너는 뭐 스포츠카다. 뭐 아니면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트럭 뒤에 자동차 그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뭐 자동차로 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서 너는 결국 해야 되는데. 너는 트럭 뒤에 그려져 있는 자동차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자동차라 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라벨링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를 이제 학습을 다 통해서 다 이렇게 다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뭐다 이렇게 너는 뭐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게 문제 푸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 라벨링 같은 거를 원래 테슬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했습니다. 한 200명의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있다고? AI 팀에서 이걸 그냥 그 시간과 이제 영혼과 뼈를 갈아 넣어서 라벨링을 뭐 주로 했는데 대박이다. 이거를 이제 오토 라벨링으로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벨링 자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뭐 이거 지나가는 고양이가 지나가네, 뭐 사슴이 지나가네, 막 이런 식으로 다 보면서 라벨링을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AI가 한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AI가 하고 나머지 그 좀 판단하기 어려운 거를 이제 사람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AI가 학습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걸 라벨링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선순환이 도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링하는 능력, 데이터를 분류, 인식하는, 학습하는 그 퀄리티 자체도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은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테슬라의 경쟁력이 저도 굉장히 스스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떻게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로 무섭네요. 정말. 그리고 또 데이터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 중에서 약간 아웃라이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웨이모라든지 뭐 테슬라 이외의 그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모으면은 약간
뻔한 데이터들만 모은다는 거예요. 정연적인 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 특이한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줘야 그때도 사고가 안 나야지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아까 그 주행 거리를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좀 의미 있게 모을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뻔한 데이터 말고 굉장히 이례적인 좀 특수한 데이터들도 다 이게 학습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우리가 리얼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궁극적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데이터적인,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 그리고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데이터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재미삼아 가져온 건데 테슬라가 이런 능력을 반도체라든지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역할이 상당 부분 컸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분은 짐 켈러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거의 전설적인 그런 반도체 기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AMD, 많이 돌아다니셨죠. 테슬라 이분이 왔다 가면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애플에서 쿵짝쿵짝 일을 하시고 나니까 애플의 반도체 경쟁력이 확 살아났어요. 자체 칩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사실 보면은 IT를 볼 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또 엄청 재밌는 얘기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애플에 계시다가 어디 갔냐면요. AMD에 가셨습니다. AMD에 가셔서 막 쿵짝쿵짝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AMD가 완전 좋아졌네. 완전 아키텍처 능력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MD에서 어디 가셨냐? 테슬라 가셨습니다. 테슬라에 가셔서 쿵짝쿵짝 하셔서 쿵짝쿵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근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테슬라에서 그 아저씨 같은데 진짜 보니까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2018년도에 나가셨고요. 그 이후로 인텔에 가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인텔에 한 2년 일하다가 2020년도까지 일하셨고 지금은 딴 데 가 계신데 그래서 인텔의 반도체 경쟁력이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인텔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노려보고 있는데 제가 여담을 잠깐 끼자면 제가 엔비디아에 계시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 상무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궁금했어요. 저도 테슬라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분도 테슬라를 엄청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상무님인데 테슬라를 정말 좋게 보시고 정말 그런데 아니 왜 테슬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딱 한마디 표현하셨는데 사람이요.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잘 데리고 가요. 정확한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꽂아 넣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군요. 짐 켈러 이외에도 정말 우수하신 분들이 다 AI 영역이라든지 알고리즘이나 이제 반도체 분야에 다 포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짐 켈러가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은 안드레 카파시라고 하셔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짜시고 그 데이터를 모을 때 그 방법이라든지 라벨링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AI 산업에서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을 일론 머스크가 딱 픽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에 택하고 데리고 왔을 때를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네가 와서 이걸 해주면 우리는 이 정도 가치가 커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전을 쫙 보여줬겠죠. 돈도 많이 주겠다고 했겠지만 보너스 금액이라든지 근데 네가 와서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되는데 올래? 맞습니다. 너무 지금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테슬라를 거쳐 가셨고 지금도 계신다라는 점만 하더라도 저는 자율주행의 기술 경쟁력은 엄청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테슬라가 왜 자율주행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다른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왜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저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흥미롭고 긴장감도 넘쳤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AI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율주행 솔루션을 서서히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미 이 자율주행 솔루션, 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FSD 서비스를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사업화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 200달러만 내면은요. 플랜이 뭐 두 가지 있긴 한데 간단하게 하나 플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월 199달러만 내면은 자율주행을 구독해서 쓸 수 있습니다. 20만 원. 네, 테슬라 자동차 오너분은 한 달에 한 21만 원 정도만 테슬라에게 주면은 안 되던 자율주행이 갑자기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이제 구독 서비스로. 구독 서비스. 뭐 기술적으로도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업 모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구독 서비스로 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상징하는 바는 저는 많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구독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독하라고 얘기해도 이 기존에 그냥 꽁 쓰던 사람이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락인 능력이라고. 락인 능력? 그리고 기술의 효용,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딱 그랬잖아요. 그렇죠. 10,000원만 내면 이 어마무시한 컨텐츠를 다 볼 수 있다. 그 자신감으로 해서 이만큼 큰 거고 테슬라 역시도 이 FSD 자율주행 솔루션 역시 그런 자신감이 좀 충분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사업적으로 규모가 확대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냐면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도 비싼 기업이에요. 뭐 PER로 보더라도 뭐 100배 가까이 되는 회사고 PSR로도 10배가 넘는. 그렇죠. 뭐 PER은 뭐 순이익 기준의 가치고 PSR은 매출액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멀티플 지표인데요. 여전히 비싼데 소프트웨어 사업, 이 구독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요, PSR을 그러니까 멀티플을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이거는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했던 얘기지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사님이 얘기해주신 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확장성이라는 측면이 너무 다르고 수용하는 측면에서 너무 다르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모건 스탠리가 이 얘기를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IB 중에서 모건 스탠리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테슬라가 향후에 한 2천만 대 수준의 전기차에 테슬라 전기차에 이 FSD 구독 서비스를 깔아주면은 그래서 2천만 대에서 매달 한 20만 원씩 이제 받는다고 한번 치면요. 이 사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800조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800조요? 네. 그럼 지금 가치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산의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러프하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2천만 대의 자동차에 매달 200달러씩 받는다. 200달러씩 받는다. 그리고 그러면 매달 200달러씩 12개월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2천만 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구독 매출이겠죠. 연간 구독 매출.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받는 PSR 밸류에이션 한 20배를 한번 곱해보면은 그러면은 800조가 나옵니다. 그 사업의 가치가. 물론 뭐 가격이 떨어지고 향후 1, 2년 안에 그렇게 2천만 대가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자동차가 구독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기업 가치가 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꿈,
물론 이제 뭐 PD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게 800조가 지금 당장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그 훌륭한 사람들도 붙어요 여기. 네, 맞습니다. 안 붙는다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우리가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붙어요.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머리 좋은 분들이라면 이런 꿈이 있고 먼 미래에 이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이 없으면은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들이.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아까 오늘 오전에 테슬라가 AI 데이를 8월 19일인가요? 네네. 원래 7월 말 예상했었는데 조금 미뤄져서 8월 19일에 개최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요. 뭐 이러한 자율주행의 실질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그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이날이 또 중요한 날이 되겠네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도장깨기인가요? 도조라고 하는 테슬라의 AI 사업이라고 해야 돼,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보다는 이 자율주행을 구현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 포텐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서의 자율주행 이외에 다른 산업에서의 AI 사업도 향후에 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뭐 아주 긍정은 하진 않는데 아주 부정도 하지 않아요. 뭐 할 수도 있어.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테슬라의 향후 뭐 기업 가치의 상승 여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8월 19일 날 AI 데이 때 아마 이 도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도조가 그런 다양한 AI 산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 기술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조는 일본말로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기술을 이 도장을 통해서 외부 사업자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하면 앞으로 제가 뭐 어떤 뭐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뭐 AI 기술을 도입한 무슨 뭐 금융상품 같은 거를 궁극적으로 나중에 만든다. 그러면은 저희가 AI 기술이 자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테슬라한테 가가지고 사오는 거죠. 만들어 주세요. 도조를 통해서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좀 능력만 된다면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AI 기술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찌 보면은 지금 AI 사업을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넓힐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지금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장 깨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자율주행은 이미 나 깼어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뭐 깨고 있어 이미 게임 안 돼. 다른 애들은 현판 조금 이렇게 이제 금 가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의 지금까지 말씀하셔 주셨던 이 기술을 테슬라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 자체를 한번 팔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좀 작은 회사,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로 보면 C3 AI 그런 상장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발전된 AI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도 테슬라에 대한 그런 포텐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듯이 이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런 AI 사업을 꿈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AI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AI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시간이 너무 초과하긴 한데. 아니, 시간을 초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테슬라 안에 또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 AI 이야기가 사실 오늘 가져온 핵심이긴 했는데 그 외에도 약간 별책 프로 같은 느낌으로 사실 이것도 별책 프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가지고 오늘은 그 AI 뭐 자율주행 이외에 다른 최근에 이제 테슬라 사업의 디벨로핑 어떤 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FSD도 구독 서비스로 이제 하겠다라고 테슬라가 얘기했고, 이외에
서비스 사업에도 테슬라가 은근히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레스토랑 하고 싶은 거는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테슬라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이건 좀 굉장히 테슬라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충전 시설 옆에 레스토랑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충전하러 와서 밥 먹으러 충전하는 동안 밥도 먹고 그리고 여기서 뭐 30분짜리 짧은 뭐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충전하는 시간을 쉴 수 있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뭐 미국에서 이게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이 드시나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약간 저희 집,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면 좀 구석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주유소라는 것 자체가 주유소 인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약간 좀 꺼려지는 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역시도 뭔가 되게 오픈되어 있고 되게 뭔가 이런 세련되고 이렇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전기차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름을 넣는 것도 아니고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저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 충전소에서 레스토랑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레스토랑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저 슈퍼차저 자기들의 테슬라 충전소에 테슬라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전기차도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픈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도 팔겠다는 거구만. 그렇죠. 단순히 뭐 전기도 팔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사업도 녹여서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테슬라 레스토랑도 이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 테슬라 레스토랑은 맛있을까요? 뭐 맛있는 데를 입점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맛있는 뭐 식당을 입점을 시키는 거고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트래픽이 생기죠.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는 저는 그 서비스 사업도 있는데 저는 올해 테슬라 갑자기 뜬금없이 ESS 에너지 솔루션. 저는 올해 테슬라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 ESS 사업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AI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데 또 있습니까? 저 너무 지금 저 스스로도 테슬라 빠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왜 주목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1분기와 2분기 실적 발표를 잘 들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뭐 항상 그러긴 했지만 이번 상반기 때 굉장히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ESS 이런 이야기 어떤 걸 했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번 2분기 실적 콘콜 며칠 전이죠. 뭐 3일 전인가 4일 전이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일단 그 배터리 셀을 엄청나게 많이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실적 발표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터리 셀을 많이 사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에도 우리가 이 배터리 셀을 많이 활용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화면에 초과 구매를 통해서 많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돈 많이 챙겼으니까 이제 막 사겠다는 거구나. 내년에도 2022년도에도 뭐 한국의 뭐 LG화학 등의 이제 셀 공급 업체들한테 물량 2배 이상 늘려가지고 셀 엄청나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밑에 보시면은 파워월.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워월은 뭐예요? 저겁니다. 테슬라의 ESS 가정용 ESS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예요. 벽이에요, 벽? 네, 벽처럼 보이는 거죠. 저렇게 세련되게 디자인 만들었는데 이 ESS 수요가 지금 심하게 초과 수요인 상태다. 너무 수요가 많다. 그에 반해서 지금 공급이 너무 딸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수요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테슬라 기준으로도 지금 ESS가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도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얼마만큼 늘으냐? 내년도 뭐 파월 판매 연간 그 캐파가 캐파 기준으로 이제 한 14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그 캐파 기준 판매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유닛 기준으로는 이제 100만 대 정도로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내년도에 한 사업이 한 4배 정도 커지는 규모입니다. 아, 올해의 4배? 올해의 4배. 예, 올해의 4배 정도로 ESS 사업이 커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에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하반기에 많이 하고, 이게 그리고 굳이 테슬라에 한정되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ESS 사업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완벽한 초과 수요다. 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ESS 시장 내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1위 사업자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로 이 에너지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는 단순히 ESS 혹은 태양광 패널, 태양광 지붕에 설치되는 그 지붕 형태의 태양광 패널 이런 거를 따로따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걸 묶어서 팔려고 합니다. 세트로. 그래서 이거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살짝 흘린 내용인데, 앞으로는 태양광 패널, ESS 장치 따로따로 안 팔겠다,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하나의 통합적인 솔루션으로서,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로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통합적인 솔루션으로서 구축이 돼야지 설치 비용도 아끼고 실제 그게 가정집이라든지 산업 시설에서 돌아갈 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비용도 줄어들고 최대한 전력을 동일한 환경에서 많이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냥 끼워 맞춰 보면은 자율주행차 만들 때 하나하나 다른 분야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 에너지 사업에서도 패널, ESS, 인버터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ESS 따로, 패널 따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사업을 할 거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에너지 솔루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드리면, 이게 사실 비단 테슬라에 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ESS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전반적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기후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기후 얘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일단 순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간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기가 많이 생산됐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 그게 필요한 거고, 그것이 이제 ESS라고 하는 거고, ESS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에서도 또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거네요. 저게 전기차랑도 연결이 되죠. 이제 저기서 쌓아놓은 전기를 테슬라, 미국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 솔루션으로서 이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은 제가 늦게 말씀드렸는데, 테슬라의 이제 ESS 사업이 올해도 급격하게 올라왔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솔루션을 다 통합해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마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냥 테슬라 마을은 그냥 제가 지은 건데, 지금 그 텍사스 쪽에 지금 브룩필드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 기업의 대체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금융사와 함께 이제 하나의 그런 커뮤니티 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신재생 기반, 친환경 기반의 마을을 꾸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친환경 기반의 마을을 꾸미려고 하면은 그 발전하는 것, 전력을 발전하는 것부터 전력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약간 뭐 저장하는 스마트 거, 시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는 또 전기차들이 주로 이제 돌아다닐 그런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 친재생 에너지는 다 테슬라가 제공해주는 형태로 네. 예, 지금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의 테슬라 마을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테슬라 레스토랑이 테슬라 마을이니 뭐 테슬라가 다 해먹네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또 뜬금없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마존이 다 해먹고 구글이 다 해먹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해먹고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렇게 다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러닝 커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예. 근데 테슬라도 이렇게 좀 다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자꾸 이게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핵심 주제인 AI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I에 대해서 왜 중요한 이유를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해주셨는지 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은 뭐 패널이랑 인버터랑 뭐 ESS를 통합하는 거 그거 다 나머지 기업들도 다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합해놓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거를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기업이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런 능력이 테슬라가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AI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 테슬라 마을도 저 지붕들이 다 테슬라 뭐 파워월 뭐 이런 거. 파워월은 이제 ESS고 저기 다 테슬라 패널들로 이제 지붕들이 했고. 다 구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테슬라 타고. 네, 테슬라 타고 뭐 다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얼마 전에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나와서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매출도 그렇고 특히 이익이 11.4억 달러로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가 나와서 테슬라가 이제 돈을 버는구나.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실적이었던 것 같고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네. 저 11.4억 달러를 실제 자동차 비즈니스, 전기차 비즈니스에서 벌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순이익이 4.4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이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레귤레토리 크레딧 매출에서 3.5억 달러를 벌었고 비트코인 캐피탈 게인에서 한 1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이 4.4억 달러 나왔는데 나머지 뭐 탄소 배출권 팔았고 뭐 비트코인으로 돈 번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2분기 때는 저 14.4억 달러가 거의 대부분 실제 메인 비즈니스인 전기차 사업에서 나왔다. GP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30% GP 마진이 30%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서 돈을 버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실적이 이제 좀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좋았고 잘 나왔는데 다만 이번 실적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AI니 뭐 새로운 뭐 서비스 사업이니 이런 부분들은 실적 발표 때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조금 일론 머스크가 좀 절제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냐면은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의외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실적 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올해 2분기도 약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전기차 만드는데 또 그리고 ESS 스토리지 시스템 만드는데 반도체가 수급하기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네. 이 부분이 향후 하반기 실적에서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런 좀 약간의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의 좀 하반기 실적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 포인트가 약간 있었고 평소에 일론 머스크답지 않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이 또 마지막이라면서요? 알 수 없습니다. 말은 뭐 이번 실적 발표를 끝으로 자기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알 수 없어요. 변덕쟁이라서 아시잖아요. 변덕쟁이라서 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쩔 줄 모르겠다. 또 나오고 싶으면 또 엄청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번 실적은 진짜 실적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차분한 느낌. 차분한 느낌. 뭐 반도체 쇼티지를 얘기하면서 단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자신은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 좀 풍겼고 뭔가 평소답지 않게 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많이 제시를 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실망감이 있어서 그런지 좋은 실적 냈음에도 테슬라 주가 보시면은 크게 반응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주가 얘기를 뭐 좀 뭐 드리자면 사실은 뭐 올해 주가가 썩 좋진 않죠.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부담감 그리고 과연 이게 900불까지 갔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미래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그 논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900불 갔을 때 반영돼 있었던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이게 과연 어디까지 반영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기본에 근간이 되는 것들, 테슬라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오늘 얘기해 주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가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펀더멘탈의 방향성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건 너무 명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때 그냥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포인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래 오히려? 얘기를 해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좋다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죠. 오히려 더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를 저는 이제 밸류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이제 테슬라의 주주 중에 한 명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밸류에 집중한다는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펀더멘탈보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뭐 오버슈팅했다 갈 수 있는 거라서 오늘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오늘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잠밋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가 이건 몰랐지라는 얘기가 들리신다면 주가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미래의 어찌 보면 장밋빛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씩 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분들 체크를 하면서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맞아요.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일단 당장 8월 19일인가요? AI 데이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번 실적 발표 때 못했던 그런 미래 테슬라 가치를 좌지우지할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투자는 항상 끝이 없잖아요. 그럼요. 테슬라 투자도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뭐 저희 바바리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나와서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그래도 좀 장점이 있는 게 제가 문송이에요. 문송? 네, 문송이에요. 문송.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뭐 공대 출신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서 뭐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필요한 기술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찾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데 문송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뭐 잘 안다기보다는 그냥 딱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핵심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을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소감을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테슬라를 봤다면 이제는 이렇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 왜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는 테슬라는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했는지도 오늘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또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못한 말은 없고요. 오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목도 여의도 스타들인데 여의도 스타가 아닌데 참여해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테슬라 주주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많으시지만
또 이제 뭐 넥스트 테슬라를 찾기 위한 또 네.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다른 각도에서도 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녀석의 여의도 스타들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